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이동시킵니다. 박장재소, 박지훈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렸네요. 네,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2012년, 13년 당시 윤우진이죠.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당시 변호사를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업무상 일을 하면서 관계 변호사를 소개하면 뭐 검찰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변호사법 위반. 예. 또 그리고 한 개 범죄는 뭐냐면 수사를 좀 방해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둘 다 공이 2012년, 13년 정도 있었던 거고요. 예. 이 두 가지 범죄 다 7년 정도의 공소시효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지금 불기소 처분이 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제가 있나 없나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거네요. 공소시효 지나버렸으니까. 그렇죠. 안 봤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 갔을 때부터 벌써 공소시효 지나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있다 그냥 예. 끝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범죄를 저질렀고 경찰이 네. 이걸 파악해서 몇 차례나 뭐 압수수색 영장, 뭐 구속 영장 다 청구했는데 전부 다 검찰이 기각해버렸다. 맞습니다. 나중에 해외로 도주해서 인터폴이 잡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검찰이 또 풀어줬다. 그러면 봐주기 아니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 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이제 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그렇죠. 윤대진 검사랑 가장 친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다. 그러면서 대윤, 소윤. 그래서 당시 윤석열 검사장이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처벌을 못한다 이건데 장 변호사 못해서요.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일반적인 수사의 기준으로 수사를 했다면 상당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 짚어주신 대로 이 지금 윤우진 씨가 이미 기소는 됐죠. 최근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 예전에는 기소가 다 되지 않았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마장동 육류업자한테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골프 접대 받았고 법인카드를 한 4천만 원 이상 사용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이 골프장 같은 이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영장을 검찰한테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기각을 했고요. 심지어 해외로 도주한 사람을 잡아왔는데도 그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혀뒀다가 최종 무혐의. 그렇다면 이게 소연이라고 지칭되던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 아니라면 이런 사실상의 수사에서의 특혜를 받았을 것인가? 이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이 들어갔는데 뭐 공소시효 도가에서 무혐의. 그렇다면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이 윤우진 씨에 대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예. 이거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효가 도가해가지고 처벌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위증. 예. 근데 위증은 20대 국회가 해산되기 전에 고발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회에서의 위증은 이 관련 상임위에서 이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친고죄 성격이 있는데 이걸 그냥 하지 못하면서 흐지부지 돼서 위증죄 처벌받지 못했고 또 하나는 윤 후보가 그 당시에 나는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냐라는 또 혐의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는 공문서 자체가 아니다. 답변서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또 처벌이 되지 않은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봐주기 수사는 뭐 확실히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네. 다만 그 윤석열 후보가 윤우진 씨한테 변호사를 소개해준 이 변호사법 위반은 나중에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장 변호사 말처럼 윤석열 후보 본인이 소개해줬다고 얘기한 녹취록 그 위에 윤우진 씨가 얘기해요. 네, 성렬이가 소개시켜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락했다고. 예. 이 부분은 어쨌든 위법을 저질렀고 네. 청문회에서 또 위증했다. 다만 처벌할 방법은 없다. 다 이거네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예.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육류업자 뇌물수수 혐의 네. 이거는 기소가 됐어요. 요거가 이제 조금 다른 건데요. 2017년도, 18년도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등한테 받았던 1억 3천만 원 받았던 거예요. 이것도 아마 뇌물이 아니고 무슨 법률 사건 해결해줄 명목으로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 요거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고요. 예.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시간도 지났고 또 그리고 뭐
대부분 혐의 없음, 증거 불충 부분으로 다 지금 불기소 처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렇게 다시 기소한 사건도 과거에는 그냥 혐의 없다고 넘어갔던 풀어준 사건입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다시 수사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한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네. 걸 인정한 겁니까 검찰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자들이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틀렸고 지금은 맞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일단 검찰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뭐 그냥 우리는 순리대로 수사했을 뿐이다. 그리고 뭐 증거에 따라서 결론 내렸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큰 사정 변경은 없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상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게 맞고 지금 기소할 수 있었다면 더 증거가 이 사건으로부터 가까이 있었던 그 시점의 기소가 더 용이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6년 전에는 사실상 풀어주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임했다라는 비판까지 자초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다시 이게 공론화되고 문제제기가 되니까 기소를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검찰의 신뢰성을 좀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제 국민들이 모르질 않아요. 그냥 솔직히 봐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낫죠. 이걸 어떻게 비호를 하고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갖다 붙입니까?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가 맞고요. 뭐 소윤, 뭐 윤대진 형이기도 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람이 윤우진 씨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서야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 청문회 같은 거 하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고발했던 게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는 좀 딜레마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게 그런데 그 검찰이 검찰 출신이거나 혹은 검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상당히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뭐 법원 전관과 많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이 공개 재판이고 또 합의부 같은 경우에는 배석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뭔가 결론을 바꿀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은 덜 한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전화 변론 등등으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벌었던 그런 정관들도 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공개되지 않고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이게 이 공론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뭔가 제 식구들을 감싸고 심지어 현직에 있는 검찰과 여기 소개해줬다는 분도 또 전직 검사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카르텔까지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상당히 같습니다.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소하지 않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충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알고도 모른 척하면 되는 거고 이 기소 독점 있고 기소 편의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건데 검찰의 아주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인데 기소를 유일하게 검찰만 할 수 있었고요. 이미 공소 이전에는 또 기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그 기소 편의 중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권한이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지금 봤다시피 조사 안 하면 됩니다. 영장 예. 들어오면 반려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됐던 게 쌓여서 공수처가 등장한 거예요.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어쩌니 저쩌니 또 공소시효 때문에 다 피어나고 있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서야라도 바로 잡아야 되죠. 예. 잘못된 거고요. 관련한 통계가 하나 있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검사 기소율 0.13%.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하면 기소조차 안 된다. 안 되죠. 안 그러니까 되죠. 보니까 일반인들은 40% 기소율이더라고요. 기소가 되는 확률이. 근데 검사는 0.13. 그러면 특권층이 아니냐. 뭐 최소한 뭐 좀 무리하게 고발되고 있지 그래도 0.14%면 이건 지금 10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일반이면 10명 중에 4명인데 예. 이 말이 안 맞죠. 특히 이 성매매법으로 적발된 검사들, 일반인들이 성매매법으로 적발되면 어쨌든 벌금도 내고 그렇죠. 뭐 기소도 되고 다 하는데 알려지고요.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글쎄요, 이 소위 말하는 법꾸라지여서 증거가 없으니까 네. 무조건 기억 안 난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또 기소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검찰 생리 그리고 수사의 어떤 기법을 제일 잘하는 게 검찰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의 대상자가 된다 하면은 정답은 수사에 가급적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간지에 기고를 했을 때 검찰 수사 잘 받는 법의 요지는 말하지 말라. 그렇죠. 뭐 최대한 협조하지 가지 말라는 말라. 거였어요. 최대한 늦게 가라. 네. 최대한 가서 딴 말 해라.
다른 말 해라 이거거든요. 예. 뭐 저희도 변호사니까 그거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수사를 하면서 그런 걸 가르쳐준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최근에 뭐 그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이라든가 뭐 똑같습니다. 손순성 검사도 손순성 검사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비협조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입원하고 물론 뭐 건강상 이유로 예. 입원해서 뭐 수사를 무리하게 받고 소환에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건 무리겠지만 그래도 일반 법감정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검사가 이거 제대로 수사에 응하는 거 맞냐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신호로 작용할지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도 해보죠.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의 조선일보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자,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직무상 범죄라면요. 예. 고위공직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발한 게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가 조선일보 사장을 비호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공수처가 모든 사건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갖고 수사를 해서 가치가 있거나 기소할 수 있을 때 사건을 다루는 거고요. 이거는 검찰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뭐 추측하건데 조금 조사하기에 조금 마땅치 않거나 증거들이 확실치 않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에서 해봐라. 그러니까 라고 돌려보낸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서 공수처에다가 그 사건을 고발했는데 공수처가 보고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고 검찰에 넘겼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데 일각에서는 저 또 대통령 후보 사건이고 하니까 검찰에 그냥 공을 넘긴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 싶으면 네. 하겠죠. 또 네. 아니다 싶어서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이걸 갖고 공수처를 자꾸 비판해서 안 되는 게 20명 딸랑 있어요. 검사. 일반 예. 검사는 2,000명이 넘는데 그 20명 갖고 지금 몇 개도 지금 안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를 본인들이 조율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비판할 수 있는 거리는 저는 아니다. 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질에 뭐 수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을 넘긴 거 아니야라는 비판도 뭐 일흥 수긍할 만한데 여기에 고발된 주체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후보와 함께 그 조선일보 사장도 같이 고발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는 일반 뭐 언론사 사주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같이 조사할 필요에 따라서 검찰로 이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보여준 수사로서의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뭐 작은 이첩에도 이거 뭔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 아니야라는 또 의구심을 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대장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버린 휴대폰에서 통화 기록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통화 기록을 파악한 이 휴대전화가 아이폰 기종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포렌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했는데 그 압수수색이 이 단행됐을 당시에 9층 밖으로 던져버렸던 그 아이폰. 그래서 제3자가 가져갔다가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보했던 그 아이폰의 포렌식 결과를 경찰이 확보한 이후에 검찰에 넘긴 상황인데요. 이 통화 내역을 다 들여다봤더니 이미 언론에 나왔던 거는 뭐 정진상 당시 현재 비서실 부실장과 직전에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내용도 알려졌었는데 최근에는 김용 총괄부 본부장 이게 이재명 후보의 상당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도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 이런 아니면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이 포렌식 결과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유동규 씨가 전화를 했던 건 사실상 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박관천 전 행정관 등 꼭 뭐 여권 인사들과만 또 이재명 후보 측 인사들과만 뭔가 통화를 시도하거나 선을 닿으려 했던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그렇죠. 올라갔던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통화 기록도 발견됐고. 아니, 사실은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전화 때문에 뭐 통화 기록 조회 때문에 공수처도 논란에 많이 빠지고 했는데 예. 지금 할 수 있는 게 누구랑 통화됐는 것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 사람하고 무슨 내용이 됐는 거는 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예. 언론에서 자꾸 과잉되게 보도를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왠지 통화해가지고 뭘 확인한 것처럼 하는데 그 직전에 통화가 몇 분간 됐건 몇 번 됐건 그거 정도가 확인되는 예. 겁니다. 지금. 통화 내용은 확인이 어렵고 지금 또
뭐 그 휴대폰 기종이 아이폰이라면은 뭐 복구 불가능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뭐 녹음하기도 좀 어려울 테고. 네, 녹음 안 되고요. 되니까요. 특별한 기능이 없으면. 예. 이거는 뭐 안 됩니다. 내용을 알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의혹 제기밖에 안 돼요. 아무런 법적으로 뭐 할 수가 없는 걸 갖고 의혹 제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통화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은 이런 불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언론사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사실은 통화를 해가지고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처럼 진행자가 말하는 것처럼 예컨대 복구가 됐는데 내용을 알 수 있다든지 범죄 관련성이 있다든지 뭐 증거 인멸을 했다든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통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했는데 수사가 기록 그 자체는 수사 기관만 알고 있는 건데 밖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몇 번 통화했고 최재경도 마찬가지고 그 통화했으면 뭐 어쩌라고요 사실은. 그게 나왔다는 게 사생활적 측면이거든요. 범죄로서 증거로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 안에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했냐? 그것도 없는 예. 상태에서 이게 밖에 나온다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뭐 우리가 흘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죠. 있는데. 왜냐하면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문을 그 당시에 보도가 나오자 짧게 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언론에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약간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우리는 휴대전화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왜 우리 탓을 해? 우리는 아니야라고 했고 그렇다면 경찰인가? 뭐 이렇게 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통화 자체를 했다는 게 대단히 과도하게 나오는 것은 이 통화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뭔가 특정 후보의 측근 그리고 뭔가 전 정권에 몸담았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권과 뭔가 맥락이 다 있는 거 아니야? 더 뭐 큰 윗선으로 향하는 거 아니야라는 뭔가 구체화되진 않지만 분위기가 뭐 냄새를 풍긴달까요? 이런 효과 그런 시도를 하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어서 계속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게 아닌가. 언론용이에요, 언론용. 언론에서 하기 딱 좋은 얘기. 이거 말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보도가 되거나 최소한 그래 돼야 말이 맞죠. 그냥 저도 혹시 전화했으면 어떡합니까? 뭐 기억도 안 날 거 아니에요. 뭐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도된다는 건 상당히 저는 좀 과잉이다 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정진상 부실장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겠네요. 일단 7일, 8일 정도 조사 뭐 소환이 됐다고 뭐 또 연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 이것도 보도가 과잉됐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됩니다. 예. 항무성 사장 그 성남도시개발공 사장이죠. 예. 나가게 했던 거.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할 건데 두 가지 봐야 돼요. 첫 번째 좀 전에 얘기했던 공소시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7년. 예. 예. 그래서 공소시효 지날 가능성이 높고 공소시효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많이 보도가 됐는데 본인이 지금 범죄 혐의가 있어 사기 재판 받는 과정에서 뭐 우여곡절 끝에 나갔던 것들이 있거든요. 황 사장이. 그러니까 왜 보거나 저래 보거나 실체적으로도 제가 되게 좀 어렵고 또 객관적으로 뭐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달 2월 6일 자체가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그러면 뭐 끝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봤습니다만 직권남용 혐의가 거의 다 무죄가 나기 때문에 네. 이걸 검찰에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그렇네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니까 이 조사 받는다 이 자체만으로도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봐도 갈 것 같아요. 예. 예. 자 아까 우리가 50억 클럽 얘기했었는데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 수사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검찰로서는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0억 클럽으로 지명된 사람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50억이라는 뭐 실제 수령 금액은 25억, 뭐 세금을 제하고 25억이었지만 그 자금 흐름을 갖고 있는 건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장 청구 단계에서 그렇다면 청탁을 했을 때 언제 어디서 했느냐에 대해서 구멍으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영장이 한번 기각된 이후에 일단 청탁의 상대방으로 지목된 하나은행 회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렇지만 뭐 조사 결과 당연하게도 자기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게끔 곽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게 혐의의 요지인데 그 당시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마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건설사에서 하나은행 측에 우리 같이 하자. 화천대유 측 말고 우리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설회사의 관계자도 추가로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입증이 안 됐다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을 텐데 이거는 사실 수사
수사력의 한계를 너무 많이 노출시킨 거 아니냐. 이 기소가 뭐 지금 다시 한번 영장이 반려되면 굉장히 또 수사에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뭔가 방어적인 입장에서 그냥 불구속 기소하고 말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 가다가 무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처음부터 좀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엉뚱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일 확실한 게 이건데 이걸 못하면 예. 어떡합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뭐 검찰이 부실 수사다, 수사 의지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근데 유시민 전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불기소 처분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혐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최성해 전 총장이 뭐 정경심 교수의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했고 뭐 언론 앞에서 뭐 폭로 형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니 아니니 굉장히 좀 논란이 됐을 때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예 이 표창장 웬만하면 이 정경심 교수에게 이 작성을 위임했다라고 좀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내가 강요를 당했다. 예.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마찬가지의 어떤 부탁을 나에게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뭐 진술하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이 됐었고요. 예. 이게 계속 수사가 되다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강요죄가 되려면 사실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했어야만 이 죄가 성립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폭행 협박이랄지 또 최성해 전 총장의 워딩에 의하더라도 웬만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여가지고 이 범죄의 구성 여건에는 당연히 해당하지가 않아서 아하. 검찰이 이런 처분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뭐 압박이나 폭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강요죄는 성립하지 사실상 않는. 돼요. 어렵습니다. 예. 예. 왜 고발했을까요? 그냥 했겠죠 뭐. 되는 줄 알고 싶어. 뭔가 도덕적인 흠을 내려고 하는 측면은 있을 것 사실은 뭐 같습니다. 고발했을 때만 눈여겨 봅니다.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 나는 거는 결국 한 반년, 1년 이후이거든요. 그때 다 까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두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도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고발만 주로 하는 단체들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두 사람이 왜 고발당했을까 까먹고 있었네요. 네. 이런 게 있었고. 알겠습니다. 자, 또 윤석열 후보 처가의 양평 공영지구 특혜 의혹. 네. 경찰이 여기는 수사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경기 남부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있습니다. 남부청에. 여기서 지금 양평군청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금 공영지구 문제가 좀 많다고 하거든요. 예. 1급수 보전 지역인데도 했는 거, 인허가 문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됐는 거, 개발 부담금이 없는 거. 아마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과는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거의 뭐 16곳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급수 보전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곳인데 이게 개발이 들어갔다. 네. 그리고 이 나중에 세금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한 푼도 않았다. 안 영원이었죠. 냈습니다. 뭐 개발 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허가 나기도 쉽지 않은 곳인데 허가가 났다. 막 연기되고요. 그냥 아무 예. 이유 없이. 예. 이 모든 것들이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당시 뭐 양평 군수가 김성규 의원. 예, 지금은 국민의힘 또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관할 여주지청장이 여주지청의 검사로 있었다. 뭐 그런 지청장이었죠. 건데, 예. 이거를 글쎄요.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일단 경찰이 가는데 경찰로서는 열심히 수사하고 싶어 할 것 같네요. 검찰은 안 해. 경찰이 이번 잘하면 경찰 수사권 받아온 거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수사권 지금 받아왔잖아요. 이 사기 예. 사건 이런 거는. 예. 지켜봐야 될것 경찰 입장으로서는 우리 조직의 어떤 명예를 걸고 수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 끝나면 안 되고 돈이 오간 걸 찾아야 돼요. 특혜를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끝나면 이상하다고 했으면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기본인데 50억 그런 못 찾아내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면 찾아내야 돼요. 이제 왜 그랬는지. 어쨌든 뭐 이상한 사건인데 네. 그러면 특혜를 줬으면 특혜에 대한 대가가 그렇죠.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무래도 아니냐. 그 흐름이 그게 있을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거 찾으러 간 거예요. 이제. 예. 그거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가성이 있다면은 뭐 뇌물죄. 뇌물죄가 되는 예. 것이고 뇌물을 준 사람도 처벌되고 받은 사람도 처벌이잖아요. 처벌되고 예. 그거 하러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양평군청의 토지정보과 도시과 인허가 관련 부서 8곳, 그도 관련 공무원 주거지 8곳 맞습니다. 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잖아요, 이 사건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양평 경찰서에 이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이첩이 됐어요. 이게 워낙에 볼륨이 크다 보니까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로 이첩이 됐는데 이첩되고도 한참 뭐 한 달은 안 지났지만 한 20여일 지나서 이 강제 수사 단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좀 너무 늦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흘렸습니다만 경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찾아낼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박장재소 이야기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